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책은 22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1편을 보고 있습니다.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었습니다. 총론인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하셨고요. 1편의 2장 파트입니다. 2장에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라는 재화가 일반 경제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공부를 합니다. 한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만 부동산학계론 전 분야에 영향을 주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오늘 용어들은 정리를 좀 잘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표를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이 있겠죠. 자, 다시 그럼 토지와 건물은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필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건물도 비용을 투입하면 건물을 생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건물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건물도 상당히 인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정의하는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의 특성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을 할 수 없죠.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다? 토지의 특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본 용어는 정리를 할게요.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입니다. 자연적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이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특성을 불변적 특성이라고 쓰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인문이니까 사람이 개입이 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용어 정의했던 인간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인간이 하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인데 활동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해서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변하기 때문에 가변적 특성이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뭐 이걸 묻는 건 아닙니다만 용어들을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표를 좀 보시면요. 자,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종류가 좀 많아 보이죠? 종류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처음 보시는 거니까요. 그 박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1절로 가보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또 뭐라고 표현한다 했습니까? 물리적 특성이다 라고 쓰고 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선천적이다 등등등이고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뭐라고 한다? 불변적이다. 거기를 한번 밑줄합시다. 불변적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 하겠다니. 그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씩을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토지의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어요. 자, 부동성이란 표현 그대로 쓰면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비이동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에는 동의어를 묻는 건 아닌데요. 학자들마다 출제자마다 용어를 바꾸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의 정리는 좀 익숙해져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위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를 뭐라고 한다? 부동성, 비이동성, 위치의 고정성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을 또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지난주에 물리적이란 말을 공부를 했어요. 물리적의 의미는 뭐였던가요? 물리적이라는 표현은 부동산의 외형적 측면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으니까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를 뭐라고 한다? 부동성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뭘 묻는 거냐면 동의어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가 정리가 돼야 이제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쓸 건 아니고요. 자,
대개 쓰는 세탁기, 냉장고는 동산이라고 하죠. 이동이 됩니까? 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위치는 고정이 돼 있죠.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특성은 무엇이다?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장 가면. 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는 부동성이고, 그렇다면 동산과 부동산에 이게 내 거다라고 표기하는 방법, 권리관계의 공시 방법도 달리하더라고 지난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은 공적 장부에 내 거라고 기록하나요? 아니죠. 동산은 내가 이용을 하면 그 상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정동사는 점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그럼 부동산은 내가 이용을 하면, 토지 건물을 내가 이용하면 내 거로 인정이 됩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이동이 불가능하죠. 휴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다가 등기 등록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시 방법을 부동산은 뭐 하더라? 등기 장부에 기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부동성.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리하고 갑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부동성이고, 그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뭐 하게 된다? 등기 등록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난주 용어 정리했던 인간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했고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을 하실 때 인터넷 쇼핑 하신 분들은 없지요. 일반 경제에는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자, 부동산도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반드시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사실 때는 뭘 고려하시나요? 가격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아파트가 소지한 위치가 와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학군도 보고 교통 요건도 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내부적인 구조도 살펴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 건물 당신 네가 오세요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부동산이 소지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은 앞으로 현장에 임해서 한다라고 해서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장소에 뭐 한다는 얘기죠?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탐색하는 것을 정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시험장에 가면 요게 뭐냐고 묻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용어 정리가 아니 되어 있으면 난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네가 와라 할 수 없죠. 소지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무엇이다? 임장 정보 활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요게 뭔지 내 거라고 정리가 안 되고 요게 뭔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문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학계로는 용어로 출발해서 용어로 마무리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 용어는 당연히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위치를 따진다는 얘기는 잘못된 위치가 되면 투자 실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뭐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건데 조금 전에 재화를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부동성 때문에. 분필은 이거 이동할 수 있죠. 자, 강남 지역이 분필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부족하면 강북 지역에 가서 분필을 가져올 수 있지요. 부산 가서도 가져올 수 있지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경제에는 이동이 가능하죠. 그럼 재화를 이동이 가능하다면 전국적 시장이라 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일반 재화 시장은 전국적 시장입니다. 강남 지역에 택지가 부족하고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럼 강북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전국적 시장이다 말할 수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동의어로 쓰면 국지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일기예보에는 가끔 국지적 호우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 내리는 비를 국지적이다. 이 동의어가 되는 거니까 지역 시장, 국지적 시장. 흔히 하는 얘기로요. 강남 지역의 주택 시장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죠.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재화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어떤 시장이 된다? 지역시장, 국지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따져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봤더니 강남 지역은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물량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할 건데요. 그럼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바꿔 정리하면 이 상태를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수요가 무슨 얘기?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북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봤더니요. 강북 지역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공급 물량이 더 많더랍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뭐라고 읽으면 돼요? 초과 공급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아도는 물량을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주면 되죠. 그렇습니까? 가능하나요? 안 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개의 어떤 시장이다. 지역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 그렇다면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도 역시 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다르단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즉 어느 지역이 발전하면 그 발전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렇지 못한 지역이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마다 가격은 뭐하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 학교론 공부하는 기본 표현입니다. 동일하고 고정적이고 이러면 시험에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여러분이 본론에 가서 자세히 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제가 총론이라고 했던 것처럼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용어 정리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다시 표현 바꿔 위치가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 또한 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고 갈 겁니다. 자, 부동산에는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단 외부란 말이 보여요. 자, 외부는 뭡니까? 라고 하면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주거지 부근에 생태공원이 부근에 인접해 있으면 공원은 주거지에 쾌적함이나 편리함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럼 이 좋은 것들은 발을 정 써서요. 플러스에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공원이 1년 뒤에 우범지대로 자꾸 변해간다. 우범지대로 변해간다면 이제 쾌적함을 제공하지 못하죠. 역으로 그럼 주거지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꿨습니다. 그럼 부정적이면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건데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데 좋은 것은 정의 외부 효과, 나쁜 것은 부의 외부 효과다. 자, 그러면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토지 위치가 뭐 돼 있으니까. 고정이 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 설명 가능한 것도 뭐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책 한번 확인할게요. 자, 왼쪽에 용어들은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괄호 1번에 부동성 왼쪽에 두 번째 내려가시면 보조단에 한번 갑시다. 보조단에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이 돼 있죠. 있나요? 그 괜히 써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고 시험장이 묻지는 않습니다만 좀 읽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자, 본단으로 가서요. 부동성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동의어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모든 부동산 활동 누가 한다 그랬죠?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성을 전제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부동성은 부동산을 동산과 구별하는 근거가 되게 하죠. 끊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표기하는 방법을 공적 장부에 기록한다 그랬죠. 등록함으로써 일반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중개 활동, 입지 선정 활동, 감정 평가 활동, 즉 다 묶어서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화, 정보 활동화 되게 두 개 묶으세요. 둘이 친구입니다. 항상 앞으로는. 부동산 활동이 정보 활동, 임장 활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올라가세요. 3번. 그래서 활동이나 현상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지역이란 말이 보이죠. 옆에다 쓰겠습니다. 위치 같은 말입니다. 지역 위치별로 각각 어떻게 다르게란 말이 포인트예요. 자,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역마다 가격은 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4번. 부동산 시장을 지역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되게 하므로 지역 시장별로 수급이란 말이 보이죠. 줄임말입니다. 수요, 급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자, 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뭐라고 한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 상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느끼고 갈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지역의 위치 환경이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 또한 달라지게 된다. 자,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 항목에는 부증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에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두 개만 구분해서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부동성은 뭐고요?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들어봤죠?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붙자니까요. 표현 바꾸면 토지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생산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증성이 뭐예요?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비생산성이. 다시 또 붙입니다. 앞에다가 제가 물리적이라는 말 또 붙일게요. 물리적이 어떤 의미였어요? 외형이라 그랬잖아요. 표현 바꿔서 물리적 그러면 공급은 생산은 불가능하다를 뭐라고 한다? 부증성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닷가 매립할 수 있죠. 매립한 것은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용도의 전환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무엇이다? 용도의 전환, 용도적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아셔야 돼. 물리적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외형이라 했으니까 비용을 투입해도 절대량을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역시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자, 정의를 하고 갈게요. B란 말이 보입니다. 그럼 B가 뭐죠? 비용입니다. 분필 하나 만드는데 비용 100원이 자, 원가 비용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원을 투입하면 분필은 생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일반 경제제는 비용을 투입해 생산이 가능하니까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토지는 1억 원을 투입해도 10억 원을 투입해도 절대량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뭔지 내가 모르면 헤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걸 생산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만 토지는 무엇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자, 절대량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는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바꿔 쓰면 부증성을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들은 그만큼 희소성이 높게 강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자재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쓰고 뭐라고 표현한다? 희소성이 높아지더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때문에 또 마찬가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고 묻는 것이니까 토지 양이 한정이 돼 있는데요. 사람들이 토지를 서로 가지려고 하면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겠지요. 그러면 정상적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는 것을 지가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가가 합리적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는 걸 지가고를 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 이용은
도심의 토지 이용과 외곽의 토지 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도심의 토지 이용은 대개 이렇게 해요. 좁은 땅덩어리에 공중공간, 건물을 높게 세우기도 지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지 않죠. 토지의 수평적인 공간을 토지를 널널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면적에다가 이 공중 지하 공간, 건물을 높게 지하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이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집약적 토지이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집약적이다.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널널하게 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토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조방적 토지이용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도심의 토지이용을 뭐라고 쓰고 집약적, 외곽은 뭐라고 쓰고 조방적, 의미가 뭐예요? 토지보다 자본을 많이 쓰는 걸 집약적. 그럼 토지를 많이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조방적이다. 자, 그러면 왜 집약적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그죠? 그 이유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합시다. 도심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땅을 빌려 서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제가 더 높은 임대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경쟁을 하면 땅 주인은 누구에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에게 토지를 할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표현을 정리하면 중심에서의 지가가 높은 이유는 빌려 쓰는 사람들의 경쟁의 산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주 묻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안으로 갈수록 뭐가 되고 집약적,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토지이용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현 볼게요. 자, 2번 그래서요. 토지는 자연적, 원시적으로 주어지는 재화이지 끊고. 그럼 의미가 뭐냐?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다. 즉 토지는 생산비, 비용을 투입해서 물리적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줄에 동의어는 여러분 정리하고요. 네, 다섯 번째 줄 가보세요. 공유 수면 매립이나 간척지의 개발은 토지 이용이 뭐라고 써놨어요? 용도에 전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경제적 공급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물리적 공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증성의 A라고 할 수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공유 수면 매립한 것은 절대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요. 용도의 전환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다라고 쓰고 있죠. 오른쪽 보조단 가세요. 보조단의 희소성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양이 부족하단 말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희소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그게 뭐냐고 물어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지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 지가 상승 밑줄 하시고요. 땡땡 거기다 쓰겠습니다. 지가고 현상입니다. 지가고 현상이다. 지가가 합리적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지가고 현상이다. 그래서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4번으로 가볼게요. 외곽 지역보다 어디 쪽으로 갈수록 도심 쪽으로 갈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필연화시킨다고 쓰고 있죠.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외곽으로 가면 뭐가 되고 조방화가 되고 도심으로 가면 집약화되더라. 오른쪽 보조단에 집약적 이용이 보입니까? 이걸 볼게요. 단위 면적 땅 자본 동그라미 치고 노동 무시해버리고요. 자본의 투입 비율이 큰 이용으로 주로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중공간, 건물을 높게 짓거나 땅속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우리 앞으로 뭐라고 한다? 집약적 토지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괄호 3번 영속성으로 갑니다. 자, 표현 그대로 읽어볼게요. 토지의 수명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토지를 아무리 사용해도 마모, 훼손 이런 거 발생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필은 어떻게 돼요? 사용하면
소멸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생활에 쓰는 말로 달아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험에 달아진다 하면 안 이쁘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토지는 소멸하지 않더라라고 해서 바꿨으면 비소멸성 혹은 비소모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좀 의미를 좀 보고 가자면 여러분 토지 100제곱미터 토지에다가요. 여기다가 농사도 지어보고 주차장도 이용해보고 건물도 지어보고 청소도 열심히 했더니 1, 2년 뒤에 면적은 90제곱미터로 줄어듭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를 뭐라고 한다? 영속성이다. 또 갖다 붙일 겁니다. 또 물리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외형. 물리적인 감가는 발생하지 않더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형이 마모 훼손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한다?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감가가 뭐죠?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외형이 마모가 안 되는 거니까 영속성이 있으므로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편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소모가 안 되는 거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쟤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일단 소멸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건데 소멸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재생산이란 말도 성립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어설프게 외우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부증성 때문이고 재생산 이론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내 걸로 정리가 돼 있어야 질문들이 제대로 풀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토지는 그렇다고 치고 건물은 수명이 영원하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건물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 사용을 하죠. 사용 수명이 길다라는 표현을 앞으로 우리는 내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는 영속성, 건물은 뭐라고 한다? 내구성이다. 그럼 경제재 중에서도요. 내구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는 자본재, 중간재라는 표현을 공부한 적이 있죠. 들어본 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구재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재 중에 멀리 가실 필요 없고요. 수명이 긴 재화라 그랬어요. 한번 구입하시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자동차도 세탁기, 냉장고, TV, 가구 다 이게 무엇이다? 내구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같은 기사 뉴스를 접하더라도 해석에는 능력이 있으면 경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구재 주문이 추세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언론 보도가 되면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재구매의 수요가 빈번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나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체 주기라는 게 있다는 얘기고 역시 일단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가격이 되게 싼 것들은 아니죠. 일단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역으로 좀 이면적인 내용 보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뭐예요? 소득이 향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부동산과 무슨 관계냐?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신규 분양 시장과 내구재 주문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전부 다 빌트인 한다 그러잖아요. 아파트 내에다가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차를 바꿉니다. 차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과 일반 경제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뭐 시험 준비라는 관점보다는 이런 지표들을 잘 보고 이제 시장을 보는 안목, 그런 안목을 좀 가져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용어는 구분돼야 됩니다. 자, 토지는 영속성, 건물은 뭐라고 한다? 내구성이다. 그렇다면 봅시다. 분필을 제가 남에게 빌려주고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렌탈 시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차 렌탈 시장은 있죠. 그럼 이 분필은 렌탈 시장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걸 빌려주면 빌려 쓰는 사람이 사용을 해버리죠. 어떻게 돼? 소멸하더라. 그러니까 분필에는 렌탈 시장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영속성, 건물이 내구성 특징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득을 창출할 수 있죠.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면 뭐 받는다 그래요? 임대료 수입입니다. 자, 표현 정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은 이익을 이용이익, 사용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법과목 공부하실 때는 이걸 줄여서 용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개론에서는 줄임말 안 씁니다. 이용, 사용이익이 무슨 얘기예요?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은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물이 무엇이다? 임대료 수입이다. 토지는 뭐라고 쓰면 되고요? 지대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임대료 수입을 받는 시장을 우리는 렌탈 시장, 임대차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 됩니까? 자, 그럼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죠.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은 것은 소유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소유이익이 무엇이다? 소유하고 있다가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물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에요. 매각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각대금,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매각대금을 얻는 시장은 이제 매매 시장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일반 경제재나 부동산이나 소유이익은 다 있죠. 팔아먹은 대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경제재는 요게 돼요, 안 돼요? 일단 내구재는 다 가능합니다. 자, 정수기 렌탈 시장이 있죠. 자동차 렌탈 시장이 있죠. 내구성 있는 재화들은 뭐가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이 된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처음 보시는 거라서요. 용어들이 생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 사용이익이 무엇이다? 빌려주고 얻은 이익이다. 답을 한번 해봅시다. 본시험 지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이 있으므로 국지적 시장이 형성이 된다. OX. 영속성이 있으므로 국지적 시장이 형성된다. 다 들어본 얘기는 하죠. 국지적 시장이란 말이 지역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지문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뭐가 된다? 국지적. 이렇게 시험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할 건 절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괴론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상당수는 뭐냐면 정말로 하는 얘기가 용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생활에 쓰는 용어를 시험에 쓰는 용어로 바꿔 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적응하셔야 돼. 그러니까 임대료를 학문적으로 뭐라고 썼단 말입니까? 이용 사용액이다. 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용 사용액이 임대료 수입이고 그게 받는 시장이 뭐다? 임대차 시장 형성이 되겠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했다라고 합시다. 투자하면 그대로 임대료 수입과 뭘 받을 수 있어요? 매각대금.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게요. 토지는 사용에 있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아서 다음 줄에 영원히 존속한다. 동의어 여러분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줄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요? 영속성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1번 중복이 됩니다. 물리적 감가이론의 적용이 배제가 되고 2번 이용이익과 소유이익을 뭐 해서요? 분리해서. 그 중간에 별표가 들어가 있죠. 그게 용어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단에 있습니다. 보조단에. 오른쪽 보조단 가시게 되면 이용이익과 사용이익이 있습니까? 그 용어 아셔야 돼요. 이용 사용이익이 뭐다?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은 결과물이다. 그걸 뭐라고 썼고요? 임대료 수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용 사용이익을 분리해서 타인이 대가를 지불하게 이용하게 하는 어떤 시장? 동그라미 칠게요.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가서요. 건물의 내구성과 더불어서 자산 가치의 보존력을 높여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투자재로서의 선호도를 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맨 끝에 소모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도 역시 성립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속성 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의 개별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쉬워요. 개별성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재화 있다 없다? 없다. 지난주에 토지 한 개를 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필지를 했습니다. 아까 일필지는 토지의 지세나 지반, 뭐 지형, 위치, 주변의 환경, 가격 등등 등이 모두 다르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쓴다? 개별성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현 바꿔서요. 개별성을 바꿔 쓰면 비동질성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같은 거 없다. 자, 다시 이질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다시 또 붙일게요. 또 붙입니다. 앞에다가 물리적이 뭐다? 외형이다. 물리적.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체성이라고 쓸 건데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우리가 대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체한다. 바꿔 쓰겠다는 얘기죠. 자, 흔히 하는 말로 콜라를 먹고 싶었는데 콜라가 없으면 사이다로 뭐 한다?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대체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재화는 제가 분필은 흰 게 없으면 뭐 쓰면 돼요? 노란 거 쓰면 되잖아. 일반 재화는 동질의 거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 건데 토지는 전부 다 달라서 대체할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현 정리합니다. 1번지, 2번지입니다. 필지가 몇 개예요? 2개. 자, 1번지는 농지라고 할게요. 2번은 택지라고 합시다. 두 토지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요?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어요. 여기 뭐예요? 후보지 이행제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토지와 서로 연결돼 있다. 인접해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토지가 인접해 있다. 다른 토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뭐는 가능하다고요? 용도적 대체는 가능. 다시 확인합니다.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는 그렇다 치고요. 건물은 같은 거 있나요? 아파트는 물리적 구조 같은 게 있죠.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1동 101호와 2001호의 아파트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같은 지역, 같은 위치, 같은 동, 물리적 구조는 동일하죠. 정말 같은 물건인 겁니까? 아니,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어느 아파트가 더 비싸 보여요? 비싸게 거래가 돼요? 고층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되죠.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선호하니까. 그 선호하는 이유는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죠. 결국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동질적이어도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지난주에 뭐라고 했던 거예요? 주관적인 만족, 효용. 자, 효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도 어떻게 돼요? 가격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물도 동일한 건 존재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질적이어도 표현을 정리하면 경제적 성격,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특성은 토지뿐만 아닌 건물에도 적용이 되니 부동산에는 동일한 재화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부동산에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시 일물은 여기서 동일이에요.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성립한다는 게 무엇인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자, 일반 경제제 제가 사용하는 분필, 콜라는 공장에서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A 상점이나 B 상점이나 대개 가격이 같거나 유사하죠. 일반 경제적인 경우에 따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동일한 물건 자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되지가 않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있으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다. 여기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걸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학에서요, 대체제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제가 콜라와 사이다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콜라를 마시는 거나 사이다를 마시는 거나 만족이 유사하다고 하면 뭘로 봐준다? 대체제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효용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이 재화의 용도도 유사해야 돼요. 용도는 뭡니까? 음료수예요. 자, 그러니까 용도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가격도 유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가 1,000원인데요. 사이다가 10,000원이라고 된다고 하면 대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일반 경제제는 효용, 용도, 가격 면에서 유사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묻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두 아파트는 만족감이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죠. 가격도 차이가 있죠. 다 공통점. 두 주택은 뭐예요? 주거용이죠. 그러니까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개별성이 있으므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여도 무엇은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자꾸 등장합니다. 대체제라는 것은 두 재화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콜라의 소비를 뭘로 바꾼다? 사이다로 바꾼다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만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할게요. 물리적으로 완전한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어 여러분 정의하면 되고, 다음 중간에 가면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를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죠. 단 토지에는 또 어떤 성질이 있다? 인접성 동그라미 치고 용도의 다양성 동그라미 쳐보고요. 그래서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는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이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 적용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표현 정리해서 3번, 물리적으로 동질적이라 하여도 부동산이 가지는 경제적,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뭐한다? 거기 줄하시고 중요한 얘기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에는 동일한 재원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705와 706호 바로 옆집입니다. 705는 5억 1천만 원 거래됐고요. 706호는 5억 2천만 원 거래됐어요. 두 물건이 같은 물건입니까? 공통점은 뭔데요? 물리적 구조만 동일할 뿐이다. 이 매매하는 당사자의 사정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동일한 재화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같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거래 형태가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지게 되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더 보기를 할 건데 네 가지가 뭐라 그랬고요. 자연적 특성인데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들은 댁에 가시면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용어들이 정리가 아니 되면 굉장히 불편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 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 용어들을 잘 구분하고 임장활동이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뭐 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자꾸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물리적이 무엇이다? 외형이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안 되는 것은 개별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공부를 계속 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서 2절 갑니다. 인문적 특성 밑줄 한번 칠게요. 인간 동그라미 치고요. 토지를 대상으로 갖가지 행위를 할 때 인간과의 관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맨 끝에 활동에 따라 뭐 하더라? 가변적. 가변이 무슨 말이에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번 들어봤어요. 자, 제가 칠판에 쓰고 있는 칠판에 쓰는 이 분필은 용도가 다양합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다. 일반 경제적인 대화 용도가 되게 하나입니다. 판서용으로 할 뿐이지 이걸 귀가 가렵다고 해서 귀를 후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의 경우는 용도가 뭐하더라? 다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표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용도성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후보지 이행지를 기억해 줍니까? 그게 뭐다? 용도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토지에는 표현 그대로 용도적인 공급,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자 2번 질문 부증성이 있으므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는 가능하다? 경제적인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앞으로 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무엇이다?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봤던 것처럼 그럼 용도가 다양하니 수많은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부동산 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반납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최유효 이용이라고 했습니다. 경합되는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럼 일반 재화는 이런 말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하나라면 이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는 거니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 반대로 물어요.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이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뭐 해야 돼요? 다양해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표현 중요합니다.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용도가 달라지면 그 부동산 가치도 달라질 수 있겠죠. 가치의 개념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가치 다원설이 성립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고 가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일반 재화는 달리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용이 무슨 말이에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다용도성이다. 1번.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성립, 판단 근거가 되고 지난주 학습을 했던 것처럼 후보지 이행지 경우처럼 토지의 전환과 이행을 통해서 무슨 공급?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용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가치가 달라질 거니까 가치 다원설을 성립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은 지금 볼 건 아니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메인 위로 올라가서 3번 항목이 뭐라고 나와요? 위치의 가변성이 나옵니다. 어라 앞에서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죠. 그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고 부동성이.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상대적 위치예요.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주변에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변하겠죠. 그걸 뭐라고 쓴다? 위치의 가변성 하더라.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환경 그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경제적 환경, 행정적 환경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구 유입이라는 것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강남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사회적 환경이 변했죠. 토지 수요가 늘어나겠죠. 토지 가치는 상승할 수가 있다. 새로운 지하철, 9호선 혹은 교통체계, 경제 환경들을 다 뭐라고 쓰고요? 경제적입니다.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 규제, 제도 등을 뭐라고 한다? 행정적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 외워대는 게 아니고 인문적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가치도 변하는 걸 뭐라고 쓴다? 위치의 가변성이다. 무슨 위치요? 상대적 위치. 자, 표현 정의합니다.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를 뭐라고 쓰고 부동성했고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를 뭐라고 한다? 위치의 가변성 하더라. 종류는 필요 없어요. 용어만 정리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절대적 위치, 괄호 열고 다시 물리적 위치입니다.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죠. 끊고 토지에 대한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행정적 환경에 따라서 토지의 상대적 위치, 즉 토지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걸 뭐라고 한다? 위치의 가변성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시험을 물어요. 그러니까 자, 토지의 위치는 물리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물리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절대적 유치는 안 변한다 그랬죠. 근데 주변의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가치가 변하는 거니까 상대적 유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공부하신 게 지금 뭐예요?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본론에 가면 계속 언급이 되고요. 이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학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일반 경제학에서 다루지 못하고 학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결론에 가면 항상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내용으로 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부동성, 부증성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증성과 이게 두 개가 혼동될 게 아니죠. 부동성은 뭐고 위치가 고정이 돼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부증성은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학계론을 공부하는 관점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제 논리를 묻는 게 아니고 일반 경제제가 이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시험에 묻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